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을 주제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번 강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보시면 그냥 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농민들이냐?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죠. 동학은 종교잖아요, 여러분. 자, 농민들이 보통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반란을 왜 일으켰느냐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건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동학이 붙었다는 건 동학이라는 종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에 농민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또 동학이라는 종교를 왜 많이 믿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또 보시면요. 동학의 확산과 교조신원 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일단 여기 앞에 요 정도 보시면요. 당시 농민들이 왜 힘들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농민들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요. 당시 곡물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부속 조약을 맺었죠. 자, 거기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곡식을 수출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양을 제한하는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곡물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 내에서의 곡물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곡물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미 한번 배웠지만 이모군란 때도 도시 하층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자,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경제적 침탈 부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중간에는 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맺어서 이 곡물 유출에 대한 거 약간 제한할 수 있는 뭐 반공령이라는 어떤 제도도 등장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이거 외에도 또 문제가 뭐냐? 당시에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물건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 왜 싼 값에 들어오느냐? 여기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산 면직물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자, 우리나라는 아직 근대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계화나 뭐 이런 게 산업화가 잘 안 된 상황인데, 청나라 일본, 그리고 저기 바다 건너서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해서 기계를 도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기계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자, 그런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요. 관세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 일본은 처음에 우리한테 관세권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관세 무역도 했잖아.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인정한다 해도 그 관세율을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높게 부과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불평등 조약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에 외국산 물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 같은 물건을 만드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손으로 만들잖아요. 수공업 하니까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 자, 정부가 여러분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하는 거 아시죠? 바로 지난 강의에서 뭐 내무부 설치한 다음에 뭐 유경공원을 설치한다 뭐 이런 등등 뭐 전환국, 전운국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돈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뭐 이모군란이나 또 여러분 갑신정변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모군란 때 재물포 조약,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 뭐 한성조약 맺으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했죠. 자,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결국 농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당시 사람들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드니까, 종교에 많이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그때 사람들이 가담했던 종교가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다. 동학. 자, 여러분, 동학은 뭐냐? 동쪽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동쪽의 학문이 있다는 건 반대로 서쪽의 학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서쪽의 학문은요, 여러분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뭐 천주교 또는 개신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 개신교도 인간 평등 사상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으나 그래도 서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건 뭐냐면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미.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교리인데 그걸 약간 우리 것으로 만든 게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800한 5, 60년대에 그때 만들어지는데, 자, 그때 뭐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어쨌든 인간평등 사상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가담하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죠. 자, 동학 교도들이 늘어나니까요. 당연히 동학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동학 1대 교주는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요. 그 이후에 2대 교주인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포접제라는 조직망을 정비했다. 뭐 포라는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접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람들을 좀 단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국가 입장에서는요,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니까 사람 간의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런 사상은 당시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 정부한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동학 교도들을 많이 탄압을 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교세가 확산되다 보니까 나중에 1890년대쯤 가면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게 있다. 자, 교조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 동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 최재우를 얘기합니다. 자, 신원이라는 건 뭐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 풀고 포교의 자유를 달라라는 이런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들은 일단 보시면요, 외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세 배척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요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성격도 띈다고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전라도에 있는 고부라는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죠. 자, 여기에 이 농민봉기를 이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전봉준. 자, 이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왜 농민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느냐? 왜냐하면 당시 고부 군수인 조병갑이라는 못된 탕가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백성들한테 세금도 굉장히 과하게 걷어가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 행사에도 농민들 막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던 그런 관리였어요.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조병갑을 혼내주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용태라는 사람을 안핵사로 파견해요. 자, 안핵사는 뭐 지금 따지면요,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어떤 뭐 약간 소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관리 파견해서 잘 조사하고 정리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보낸 게 이용태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가더니 오히려 이제 농민들한테 동학교도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정부가 찍어 누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농민들을 잘 달랬어야 되는데 이용태라는 이 사람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자, 그래서 당시 농민들은 분명히 이 고부 농민봉기를 진행하면서 아마 정부에 대해 좀 정부가 우리들을 좀 달래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용태라는 사람이 강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농민들을 모으는데요. 이때 전봉준하고 같이 농민들을 이끌었던 또 유명한 사람이 손아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농민군을 모아서 무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동네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이 정부를 혼내줘 보자 하면서 봉기를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고부라는 지역 점령하고요. 백산이라는 데로 이동하면서 점점 이 농민군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군의 어떤 지향하는 바, 이 반란의 목적, 그런 걸 또 발표하는데요. 자, 이 구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제폭구민, 보구간민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친절하게 다 뜻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폭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을 구하자. 이런 뜻. 그다음에 보국, 나라를 지키고, 그다음에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봉기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반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라도 지역에 지방에 있던 광군이 이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때 그래서 황토현이라는 동네에서 농민군과 지방에 있는 관군하고 첫 번째로 이제 약간 대결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공식적으로 농민군이 크게 이기게 되죠. 자, 그때 뭐 선생님이 수업 때 보여줬지만 그 닭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태라고 하는 거기다가 뭐 솜이나 집 같은 거 꽉 채워서 그런 거 굴리면서 관군의 총을 막 방어하면서 접근전을 통해 관군을 격파하는 그런 전략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자, 지방에 있는 관군이 격파당하니까요. 중앙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군을 파견했는데 이 정부군마저도 황룡촌이라는 이 동네에서 또 격파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당시 아무리 이런 농민들이 사람 수가 많다고 해도 무기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관군은 총도 갖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물론 농민군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무기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당시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허약했으면 농민 반란군을 이렇게 진압하지 못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농민군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전주성이었어요. 자, 왜 전주성이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조선왕조의 성씨 본관이 전주이시죠.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자 한 거죠. 자, 근데 여긴 성이잖아요. 자, 그동안 전투했던 그런 지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 근데 여기마저도 점령을 당합니다. 자, 전주성이 점령당한 건요, 당시에 쌤이 알기로는 방어하고 있던 군대들이 좀, 뭐랄까, 농민군의 기세에 밀려서 도망갔다는 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전주성이 함락당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너무나도 굴욕적이기도 하고요, 좀 분노하기도 하죠. 왜냐면 조선 왕실의 본관이 한낱 농민한테 점령당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정부가 청나라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자,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개입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응해서 군대를 파견하죠. 근데 이때 보시면요, 일본도 병력을 파견한다고 나오죠. 자, 이때 일본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던 건요, 그때 얘기했지만 텐진 조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갑신정변 이후에 청일 간에 텐진 조약 맺는다는 얘기했죠. 자, 그때 상대국이 만약에 조선에 뭐 군대를 보낸다, 그러면 상대국한테 통보를 한다, 뭐 이런 거 규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니 일본도 조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이든 정부든 이렇게 외세가 개입하는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우리가 화해를 해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빨리 화해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전주화약이라는 거죠. 전주성에서 아마 협상을 했을 거니까. 자, 그래서 화해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군이 물러나죠. 자, 왜 물러나느냐? 정부군이 이 전주화약에서 농민군들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죠. 자, 농민군의 요구는 여기 나오는 패정개혁안인데, 패정, 나쁜 정치를 개혁하는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해준다고 하니까 농민군은 이 패정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라도 각지에 직강소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개혁을 실천해 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되면 청나라랑 일본은 우리 조선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방에서는 직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고요. 중앙에서도 조선 정부 나름대로 교정청이라는 거 설치를 해요. 자, 왜 설치하냐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니까 조선 정부도 나름대로 좀 개혁을 해서 그런 뭐 불만의 씨앗을 없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개혁을 스스로 해보겠다 하면서 중앙에는 교정청, 전라도 지역에는 직강소가 설치된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청일 양국한테 야, 우리 다 화해했고 이 동학농민 운동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너희는 좀 나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청이나 나가냐? 절대 안 나가죠. 특히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맨날 이렇게 정치를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너희 내정 개혁을 하자. 자, 그런 제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청나라를 아예 몰아내기 위해서 청해전쟁 일으켜요. 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갑오개혁을 강요했죠. 여러분 배워서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청해전쟁이 진행될 때 여러분 1차 갑오개혁이 실시됐습니다. 자, 이 1차 갑오개혁은 우리나라가 교정청 설치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정개혁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 때는 일본이 많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분은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일본이 청나라랑 열심히 싸워서 청나라를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죠. 이게 해를 바꿔서 1895년쯤으로 가죠. 이 전투가 끝날 때쯤 1894년 후반부부터는 2차 갑오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차부터는 일본이 많이 개입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일본이 딴 거보다 중국한테 랴오둥반도를 얻어요. 자, 랴오둥반도를 얻었다는 거는 뭐 청나라 입장에서도 뼈 아프지만 랴오둥반도는 여기라고 했죠, 여러분. 자, 요 지역을 뺏기는데 자, 이 지역을 뺏기는 거를 또 탐탁치 않게 본 게 바로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라는 나라예요. 러시아.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러시아 보이시죠? 자, 당시에 러시아는요. 동아시아 쪽에서도 아래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목적은 한반도도 한반도지만 이쪽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는 이 만주 지역을 좀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청해전쟁을 통해서 조선에서 청나라를 물리치는 동시에 이 랴오둥반도라는 데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려올 때 여기가 일본의 영향권이 되면 아무래도 껄끄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혼자 개입하기엔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같이 일본의 이 조치를 좀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삼국 간섭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야, 너희 랴오둥반도까지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청나라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혼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은 러시아만 상대해도 버거운데 러프독이 같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랴오둥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대충 1895년 3월, 4월경 그때의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랴오둥반도 그 돌려주는 그 삼국간섭 그 전의 상황인데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요.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 전주약 맺으면서 해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봉기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보시면요. 우리가 분명히 다 화해해서 이제 너희 철병해줘 이런 요구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청해전쟁 일으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나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 그 당시 국왕인 고종을 압박하면서 갑오개혁 막 추진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당시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일본군을 몰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일본군 타도를 목적으로 해서 반침략의 기치를 더욱더 세우면서 봉기를 했죠. 자, 이때 역시 전봉준이 있죠. 전봉준이 이끄는 남쪽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동학 교도들을 얘기할 거고요. 네, 손병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이끄는 북쪽에 있는 동학 교도가 있어요. 손병인 참고로 나중에 아마 천도교를 이끄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 두 군대가 합쳐요. 힘을 합쳐서 한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논산에 합류를 하죠. 이번에 전주성이 아니라 한성으로 가는 이유는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요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금치라는 데가 있다. 공주의 우금치인데, 자, 여기서 우금치라는 데는 언덕이에요. 치가 언덕이거든. 근데 그 언덕 위에 일본군하고 관군 연합부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길 뚫어보겠다고 했으나 지리적인 문제, 전략적인 어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농민군이 크게 대패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농민군들이 완전 뿔뿔이 흩어지고 이때 뭐 전봉준도 도망갔지만 결국 체포되면서 처형되고 끝나게 되죠. 그게 1894년 12월경입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 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의 어떤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조선 내부에서는 2차 가부개혁이 진행됐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아쉽게 끝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동학농민운동은 꽤 의미가 있는 운동인 게 일단 양반 중심 신분 질서를 좀 개혁하고자 했다. 그런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반봉건적인 성격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완전히 이런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왕을 지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에는 아직까지 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야. 하지만 지배층의 어떤 뭐랄까 뭐 문제들 있잖아요. 신분적인 상황에서 부과되는 뭐 백성들한테 과중하게 부과된 세금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외세에 대한 침략을 물리치려고 했던 반침략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이들이 그리고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안은요 가보 개혁에도 일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점. 자 그리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뭐 이 패전개혁안을 보시면요. 당시 농민들이 좀 원했던 사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탄간오리를 혼내달라. 뭐 이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결세액이라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세금 마구 걷지 말아라. 이것도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각국 상인들이 항구에서만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뭐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이나 그런 거 등등을 통해서 여러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들어와서 상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상인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보부상, 정부랑 결탁해서 특혜를 많이 받던 상인들이죠. 이 폐단이 많으니까 혁파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개혁안을 좀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일부는 가부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뭐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른쪽 가시면 동학농민 운동의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쫙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농민봉기에서 한번 일어났다가 조병갑을 혼내준 다음에 잠깐 흩어졌다가 이용태가 너무 강압적으로 또 조사를 하니까 1차 봉기 일어났고요. 그때 이제 황토원 전투에서 지방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군은 황룡촌 전투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청일 양국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특히 일본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농민군들이 논산에 집결한 다음에 북상을 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그런 흐름 여러분이 꼭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 5월 11일이 동학농민운동 기념일인데 그 황토현 전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